안녕하세요. 연애 심리 상담사.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 같이 함께하게 된 장은지 강사입니다. 네, 앞으로 20강까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함께 하겠지만요. 연애심리 상담사를 이제 생각하고 좀 준비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제 이 과정을 수료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연애심리 상담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연애심리 상담사가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딱 연애심리 상담사로만 국한돼서 활동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좀 다양한 어떤 상담 안에서 네, 연애심리 상담을 같이 겸하는 이런 현재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이 연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냥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고민처럼 이야기만 나누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상담사들과 좀 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뭐 탐색과 그런 어떤 분석 과정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망이 분명히 좋을 직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1강이기 때문에요, 조금 연애심리 상담사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이해와요, 그 다음에 연애심리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크게 쭉 흐름을 좀 훑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연애심리 상담사의 이해입니다. 네, 연애심리 상담사의 개요를 보면은요, 이성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하고 내담자의 문제점과 희망사항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전문가를 말합니다. 연애심리 상담사의 수요 증가를 보면은요, 예전보다요, 이 연애 관련된 전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코너들이 많이 증가했고요. 요즘에는 뭐 어떤 그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인터넷의 어떤 다양한 그런 방송에서도 사실은 이런 연애와 관련된 것을 좀 더 전문가들을 이제 모시고 네,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연애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연애 이 상담사들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 그럼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까? 현재로서는요, 연애 전문 연구소, 연애 전문 상담소, 재회 상담소 등과 같은 전문 기관들이 예전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 전문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전문 기관이 없었죠. 연애 전문 기관은 따로 없었고 대체적으로 상담 기관에서 그냥 이 연애에 관련된 주제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은 많았지만 요즘에는 연애 전문 기관이 생겨서 연애 상담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리 상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도요, 예전보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담실을 간다, 상담센터를 간다라는 이 자체가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이런 어떤 사람들의 주변의 시선,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심리상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개발 아니면은 또 자신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식의 어떤 좀 인식들이 예전보다 많이 변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심리 상담사들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는요, 이 연애 심리 상담사가 실제로 직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애 전문 상담소 연애 코칭으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애 전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구원 분들은 실제로 이제 연애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검사 도구 등도 뭐 계속 개발을 하고요. 이런 연구원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애 전문 상담소나 상담센터에 연애 상담사로 활동하시기도 합니다. 사실요, 저희 같은 이런 좀 이렇게
이 전문 상담사들도요, 이런 연애 전문 상담사로 스카웃이 되거나 실제로 연애 전문 상담사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 상담사가 예전에는 사실 조금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게 연애 경험이 그냥 많고 이성을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자주 잘 만나는 사람들이 상담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전문성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 연애 전문 상담사들도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훈련과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채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점점 증가할 추세일 거라는 거. 그다음에 연애 심리 전문 강사로들도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학교라든지 뭐 등등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이런 연애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흥미있어하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심리 상담사,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가 이제 와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옛날처럼 만나서 무조건 상담을 해야지만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편견을 좀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상담사와 내담자가 충분히 잘 서로가 호흡이 잘 맞고 교감이 잘 된다면 충분히 대면하지 않아도 굉장히 예후가 좋게 잘 상담이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예 이제 비대면 전문으로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의 뭐 커플 매니저 같은 직업에서도 요즘에는 이런 연애 심리 상담을 어느 정도 좀 공부하시고 훈련하신 분들이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소비자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아예 이쪽에 비전문가보다 전문가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연애 심리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요,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연인 관계를 맺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인 거죠. 상대방을 좀 독립된 인격체로 내가 그냥 인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사실 연애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귀기로 했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일거수일투족을 상당히 많이 공유해야 되고 서로가 그리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물론 이게 하나라는 어떤 생각이 상당히 따뜻한 의미로 들려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되면은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한 가지,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을 하면서는 사실은 우리가 위로하기도 하고, 그때 그 사람한테 감동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감정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항상 행복해야지만 내가 지금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을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랑의 관계에서 힘들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성격을 무조건 뭐 남자와 여자로 나누던가 아니면은 뭐 요즘과 같이 MBTI와 같이 무조건 16가지로만 나누던가 이러지는 않죠. 사실은 성격이라는 측면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 다양한 성격들을 서로가 인정하고요. 다름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나하고 상당히 비슷한 유형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맞네.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비슷한 타입이라고 해서 이 사람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연애 심리는요,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마음이다. 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연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 너는 나의 소유 이런 걸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연애 심리의 필요성은 왜 있을까요?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일단은요,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이성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하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상대를 생각하면서 내 삶도 재밌고 잘 즐길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이성관계를 지속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좀 건강하게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또 상대방과 나를 다름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성 간에는요, 서로 원하는 욕구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 심리를 잘 알면은, 이성 간이 원하는 욕구가 서로 충분히 다를 수도 있고, 그 나와 다른 욕구를 상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욕구를 왜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욕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같이 잘 충족이 돼갈 수 있을까를 서로 잘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연애를 통해서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애 심리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물학적 관점입니다. 이 생물학적 관점은요, 남성과 여성의 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보는 건데요. 일단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보다 발달이 되어 있고요.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과 상승 효과를 발휘해서 사교적인 관계를 여성들은 형성합니다. 의사소통에서 남자들은요,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리프트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고요. 여자는요,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라포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리프트 대화는요, 문제 해결을 중점으로, 포인트를 두고 하는 대화들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대화. 그렇다면 여자들은요, 그냥 그 자체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런 이야기들, 깊숙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서로가 다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남성과 여성을 사실은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론들은 실제적으로 확률적인 것에 좀 중점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남성이 좀 더 많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여성들이 확률적으로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 거기 때문에요. 모든 남성과 여성이 이래 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절대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지적 관점을 보자면은요, 인지적 관점에서는요, 남성은 좌측 뇌를 주로 사용하고 여성은 양쪽 뇌를 모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2000년대에 인디아나 의대에서 실험한 내용은요, 다음과 같아요. 여성은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남성보다 좀 뛰어난 경우가 많았고요. 남성은 여성보다 공간 개념이나 수학 개념, 운동 기능이 더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관점에서는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적,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런 측면이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다른 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적인 관점을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남녀를 어떻게 보느냐. 사회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각각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의 성장과 또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 또 직업이나 학업 수준, 대인관계의 경험 등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도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주로 관계를 맺었는지, 이런 경험들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어떤 자라나는 환경이 자신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점은요, 꼭 남자와 여자의 관점에서 보는 차이보다 각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환경과 그런 경험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애 심리의 쟁점을 보겠습니다. 네, 사랑의 3요소를 보면은요, 먼저 친밀감은요, 정서적인 요인으로서 내가 가깝고 편하게 느끼면서 서로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열정은 성적 욕망과 같은 생리적인 반응을 수반한 사랑의 동기적 요인을 말하죠. 실제적으로는 사실 연인끼리가 가장 불타오를 때가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나서 열정의 감정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가 이제 가장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헌신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나한테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것들을 이제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애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서로 좋은 느낌을 가장 초반에는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호감 정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관심이 호감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어느 순간 이성적인 매력을 나도 모르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만나면 신체적인 변화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감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던가, 근데 이 변화가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어떤 변화라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매력을 느껴서 서로가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호감이 애정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정으로 발전되는 그 기간 동안에 서로의 인생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공유하는 것들로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래 지속될 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 연애를 통해서, 이 연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 지속될 관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나하고 다른 환경적이나 아니면은 정서적인 다양한 차이점을 이 사람 정도는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한다면은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서로가 이제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유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행했을 때는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 확실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애의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연애의 단계가 다 여기까지 오는 거는 사실 아니죠.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사실 좋겠지만 여기까지 오지 않고 서로가 인생관을 공유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아니다 싶어서 연인끼리 뭐 이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애의 단계가 항상 여기까지 모두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네, 그럼 연애 호르몬을 볼까요? 네, 미국의 코넬 대학 신시아장 교수는요, 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열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기간은 평균적으로예요. 네,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것은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감각을 마비시키고 사랑에 빠졌을 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만들게 하는 제공자인데요. 도파민이 분수처럼 막 분비가 되면 뇌는 격렬한 에너지와 흥분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력이 막 넘치고 기쁨이 최고조에 달하면 행복의 도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쾌락 중추에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쾌락 중추에 중독이 되는 대표적인 이 심리학 용어 중에 흔들다리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호감이 있는 이성이 있을 때 흔들거리는 다리에서 서로가 만약에 데이트를 하게 됐을 때 서로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감 있는 감정이 더 많이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흔들리는 이 다리에서에 있는 이것들이 앞에 말했던 이런 도파민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시키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페닐에티아민이라는 호르몬도요, 제어하기 힘든 열정을 생성합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행복감에 도취가 돼서 쾌락 중추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인지 능력과 감각 인지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수치가 높을수록 이 관계는 유지가 잘 돼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호르몬이다 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의 호르몬은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까지도 불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성애를 키워주는 호르몬이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호르몬이기도 한답니다. 누군가를 포옹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도요. 이 옥시토신은 상당히 분비가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드레날린을 보자면요. 이것은 극심한 긴장 상태에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주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심장박동이 갑자기 빠르게 뛰고 입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즉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빠질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은 상대한테 강렬하고 긍정적 느낌을 받는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은 깊은 사랑에까지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그 옥시토신처럼 이것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이 사랑 호르몬이라면은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운다. 그렇다면 사랑은 뇌와 호르몬의 정교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처음에 상대에게 느꼈던 짜릿한 순간, 그러한 과정은 이 호르몬 반감기를 생각하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요. 1년 이내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혈액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로 호르몬인 이 코르티솔의 혈중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무기력, 우울증 등을 동반을 하고요. 운동 등의 생산적인 활동으로 오히려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성의 발달 단계를 보실까요? 만 15세에서 20세는요, 이 혈육의 성의식 발달 단계에서 이 시기를 본격적으로 이성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동성에 대한 애착 관계가 이성으로 대체가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유아기적 시절이나 미취학 아동기 때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저학년 시기 때는요, 대체적으로 동성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가장 좋았고, 동성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며, 이제 한 15세, 16세 정도는 송아지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즉, 일반적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강아지 사랑은 16세에서 18세로 이성에 대한 감정이 이제는 또래 이성으로 바뀌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연애 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19세에서 20세 정도인데, 본격적인 연애의 시작 시기로 이성한테 또래보다 좀 더 집중하고 싶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연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하고 좀 연애라는 것이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요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은 사실 요 나이 때보다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요 송아지 사랑, 강아지 사랑 연애 단계 자체의 시기가 요즘에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 시기 때 대체적으로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연애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필립 세이버 교수는요, 유년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따라서 개인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착관계에 따라서 내가 불안형일지, 회피형일지, 안정형일지 크게 세 가지로 연애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착 유형은 연락, 데이트의 사소한 영역부터 연인과의 갈등 관리, 결혼과 같은 중요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각 개인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다음 나중 시간 때도 애착에 관련된 내용들은 참 많이
많이들 거론이 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애착관계 얘기가 나왔을 때 유년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의 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애착관계가 가장 크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은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도 나중에 내가 불안형이나 회피형으로 내가 그 유형에 속할 수도 있는 케이스들도 덜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유년기 시절을 벗어나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유형으로 변화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착 유형의 불안형은 뭘까? 불안형은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 봐 자꾸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유형들은 관계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하루 종일 쏟고요. 상대방의 행동을 너무 과외식하고 심각하게 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게 좀 미숙하죠. 그 다음에 회피형들은요, 상대와 너무 가까운 거리가 유지가 되면요, 자기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즉,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면 호감이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이상형을 설정해 놓고 현재의 연인과 무의식적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피형들 같은 경우는 만족감을 쉽게 얻기도 힘들고요. 자기의 문제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정형입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이죠. 안정적인 연애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로 건강하게 관계를 잘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연인과의 친밀함을 즐기고 연인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유형의 이 예일대 스탠버그 교수는요, 이 3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친밀감, 열정, 의지. 자, 연애의 현재 관계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면 객관적으로 연애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가지 사랑 요소 점수에 따라서 8가지의 사랑 유형으로 또 세분화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먼저 사랑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연인과 가족, 친구한테 느끼는 주로 호감만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친밀감은 높으나 열정은 낮고요. 의지도 낮습니다. 그 다음에 첫눈에 반한 사랑이나 불꽃사랑 등에서 볼 수 있는 첫눈에 반한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친밀감은 낮으나 열정은 너무 높고 의지, 그러니까 관계를 잘 지속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는 아직까지는 낮은 사랑이에요. 그렇다면은 낭만적 사랑은 친밀감도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미 너무 많이 친해져 있고 서로가 가까워졌으면서 열정은 또 같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랫동안 잘 지속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적 사랑은 주로 혼자 설레이는 어떤 짝사랑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초기의 연애 관계나 아니면은 굉장히 아직까지 서로에 대해서 가깝게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는 정도일 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고요. 공허한 사랑은요, 친밀도는 낮아요, 서로가. 그렇고 열정도 낮아요. 하지만은 의지만 높아요. 즉,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의지만 높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요, 대체적으로 권태기가 있는 오래된 연인이나 익숙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한테서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불 안 가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친밀감은 낮고요, 열정과 의지는 높은 사랑을 말합니다. 즉, 아직 서로가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은 열정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어떤 의욕이 굉장히 앞서는 사랑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랑은 파바박 스파크처럼 확 붙었다가 식는 스파크식 사랑, 그리고 전부를 건 사랑.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내 전부일 때, 이럴 때가 물불 안 가리는 사랑 유형에 속하고요. 친구 같은 사랑 유형은요, 친밀감은 높고 의지도 높으나 열정은 낮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관계를 지속하고는 싶은데 서로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은 낮기 때문에 편안한 관계나 신뢰적인 관계일 때 주로 나타나는 사랑 유형이고요. 완벽한 사랑은요, 친밀감, 열정, 의지가 다 높아요.
심리학에서 사실은 이게 다 높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고 누구나 꿈꾸는 그런 관계죠. 그 다음은 사랑이 아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다 낮은 사랑을 말해요. 네, 친밀감도 낮고 열정도 낮고 의지도 낮아요. 그냥 무의미한 관계, 계약 관계, 네, 무늬만 연인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연애심리상담사 1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전체적인 어떤 중요한 개념이나 쟁점,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연애심리상담사들이 어떤 직업이고 요즘 현재 어떤 전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2강부터 20강까지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니까요. 네, 오늘 1강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2강부터 20강까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연애심리 상담에 대해서 좀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